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생강은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다. 인도 아유르베다. 생강의 능력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로 사용했고,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에 걸렸을 때 해독제로 썼습니다. 또한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를 양 한 마리와 교환했을 정도로 생강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평소에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요. 이 사실을 안 헨리 8세가 런던 시장에게 진저브레드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서양에서는 진저브레드나 사람 모양을 한 진저 쿠키를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생강의 능력은 동양의 의학계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중국의 의서이자 한의학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한론에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모든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체내에 불필요한 체액을 제거하며 정체된 기를 뚫어준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나라 시대에 저술된 약학서 본초 강목에도 생강은 백사를 방어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의료용 한약 100수십 종류 가운데 무려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강의 힘입니다. 지은이 이시하라 유미, 펴낸 곳은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이지만 서양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동양의학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요법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이상 증상의 근원이 냉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저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 대부분에 생강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생강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강요법을 개발했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체온을 높여 만병을 다스리는 생강을 자세히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몸이 차가워졌다. 냉증이에요. 항상 손발이 차요. 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내 몸이 차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의학대사전에는 겨드랑이에서 쟀을 때 평균 체온은 36.89 플러스 마이너스 0.34도라고 나와 있는데, 독자 여러분 중에 평열이 36.89도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내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봐도 높아봤자 기껏해야 36.2도에서 36.3도다. 대부분 35도대, 심한 경우에는 34도대도 있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항상적으로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게다가 이 같은 저체온화 경향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연령대 환자들의 체온을 측정해보면 전체적으로 저체온임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증하면 젊은 여성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의 몸이 차가워져 있다.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차가워졌을까? 에어컨의 보급 외에도 몸을 차갑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난 20에서 30년 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식습관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과식은 큰 문제다. 포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지만 현대에는 정말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것은 내가 항상 호소하는 바인데 옛날과 달리 현대에는 이렇다 할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1일 3끼 자체가 과식이다. 과식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은 간과 근육, 뇌, 심장 등이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혈액의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금을 줄인 식습관도 몸을 차갑게 한다. 이 말을 듣고 놀라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최근 몇십 년 동안 염분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탓에 감염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도호쿠 지방 사람들에게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다. 이 지방 사람들은 미소된장, 간장, 절임 음식 같은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 조사 결과 하루 염분 섭취량이 30g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인과관계가 도마에 올랐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상식이 뒤집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의 조사를 계기로 전국적인 감염운동을 실시하여 염분 섭취량을 대폭 줄였는데도 고혈압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뇌졸중의 사망률은 확실히 줄었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뇌경색 사망률은 오히려 늘어났다. 도호쿠 지방 사람들에게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던 당시에도 그들의 평균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고작 2살에서 3살 정도 모자랄 뿐이었다. 즉 염분만이 원인이 아니라 겨울철 추위나 운동 부족, 채소 섭취의 부족 등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염분에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본다. 이 사실에 비추어 도호쿠 지방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더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훨씬 전에 몸의 냉증 때문에 생긴 감기나 폐렴, 결핵, 류마티즘, 우울증 등으로 일찍 죽었을지도 모른다. 염분을 너무 줄인 나머지 염분 부족 상태에 빠져 몸이 차가워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무턱대고 감염으로 내달리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생강은 최고의 냉증 제거 식재.
냉증 인구의 급증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공전의 붐을 일으킨 생강이지만 생강 없이 한방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강에는 한방에서 말하는 기, 혈, 수의 흐름을 정상으로 만들어 건강을 지키는 효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기, 혈, 수가 정체되면 온갖 질병이 일어난다고 본다. 피의 정체를 어혈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다. 심장이나 혈관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그 부분의 세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 방치하면 염증이나 종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된다. 또 물의 흐름이 나빠져서 정체된 상태인 수독은 냉증의 원인이 된다. 비 오는 날은 신경통이 심해진다라고들 말하는 이유도 모두 수독 때문이다. 냉증과 물과 통증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몸이 차가워지면 냉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 바깥으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발동한다. 구토나 발한, 재채기, 콧물, 빈뇨, 설사 등은 그 같은 반응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 수분이다. 그리고 기의 정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유지 에너지가 정체되는 현상이다. 활기니 기력이니 기합처럼 기가 들어간다는 단어는 무척 많다. 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정체되면 처음에는 몸이 찌뿌드하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헛배가 부르다 같은 불쾌감으로 나타난다.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불면증, 만성 피로 증후군 등으로 진전되기 쉽다. 생강에는 기, 혈, 수의 흐름을 좋게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만능 작용이 있다. 냉증 외에 이런 증상에도 효과 만점. 생강이 자랑하는 성분과 약효들. 생강의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알싸한 매운맛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다.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화한다. 진저롤에는 혈행 촉진 작용과 구역질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강한 살균력까지 겸비했다. 진저롤과 쇼가올 모두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어패류나 육류를 이용한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이들에 함유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체내에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1. 몸을 따뜻하게 한다. 진저롤 등이 혈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2.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3. 발한과 거담을 촉진한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내 여러 가지 관이나 샘조직을 자극해서 발한과 거담을 촉진한다. 4. 기침을 가라앉힌다. 뇌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5. 해열작용.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작용이 있다고 한다. 6. 진통 및 소염작용. 하루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 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이다. 7.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8.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9.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위장 내벽의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10.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살균하는 작용도 있다. 10. 구역질을 억제한다. 숙취나 입덧, 배멀미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12. 향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지니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류, 내장균과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 규균 같은 식중독균, 칸디다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한다. 13.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한다. 생강은 뇌의 혈행을 좋게 해서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4.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생강의 진저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15.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행 분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남성에서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도 한다. 16. 산화를 방지한다.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나 알레르기, 면역질환 등은 물론이고 노화의 예방이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17. 우울증을 예방한다. 생강은 기병의 특효약인 한약, 바나후박탕에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하다. 18.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시에 발한이나 배뇨,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 몸을 정화한다. 최고의 조합, 생강 더하기 홍차 더하기 흑설탕.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식품인 생강. 생강을 매일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 생강 홍차다.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 넣고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거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 가까이 된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따끈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홍차를 하루 3-4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몸의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생강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생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500종 이상이나 되는 품종이 있다고 한다. 종류나 산지 등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종류의 생강을 먹든 건강에 미치는 효능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신선한 것에 영양분이 많으니 구입할 때는 굵고 울퉁불퉁하며 상처나 주름이 없는 신선한 생강을 고른다. 반대로 표면이 밋밋하고 주름이 눈에 띄는 데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생강은 오래되었다고 보면 된다.
생강을 보관할 때는 표면을 말린 뒤 랩 같은 것으로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는다.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간다. 갈아 넣은 상태에서는 냉동 보관도 가능하다. 날생강을 갈거나 썰어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 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에 비치해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날생강을 갈거나 썰어서 사용할 때는 되도록 껍질째에 쓰도록 하자. 생강에 함유된 정유 성분이 껍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다. 정유 성분에는 살균 효과 등의 약효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생강 건강법의 최강 메뉴는 바로 이것. 생강홍차 만드는 법. 생강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이용한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찻잎이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다. 생강은 간 것을 거즈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든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넣어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분말을 사용할 때는 1작은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로 기준을 삼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에 철분 성분 때문이다. 생강홍차를 마실 때 다음의 사항이 유념해야 한다. 반드시 뜨거울 때 마실 것. 미지근하게 식은 다음에는 마셔도 땀도 안 나고 효과도 반감된다. 하루에 3잔에서 6잔 정도. 취향과 몸 상태에 따라 가감한다. 언제 마셔도 상관없지만 기상 직후와 목욕 직전에는 꼭 마신다.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위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생강즙 4에서 8cc 정도로 시작하자. 생강 목욕하는 방법. 생강을 껍질째 잘 씻어서 간다. 면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꼭 묶는다. 욕조에 넣고 목욕을 한다. 목욕물이 미지근하면 진액이 피부로 충분히 스며들지 않으니 40도 정도의 온도의 물에 10분에서 15분간 몸을 담그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런 사람은 생강 섭취를 피하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먹어온 역사가 있는 생강이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생강 섭취를 보류하는 것이 좋다.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시. 생강을 섭취하면 혀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개지거나 달아오른다. 1분간 90 이상의 빈맥이 있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입안이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등 명백한 탈수 증상이 있다. 생강에는 신진대사를 향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물론 생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나 생강을 싫어하는 사람도 억지로 먹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생강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먹거나 공복 시에 먹으면 위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원래 한약에서는 위를 치료하는 약에 넣을 정도니 위에 악영향을 미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니 섭취량을 줄이거나 해서 상태를 지켜보자. 생강 목욕 등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다. 피부가 약해서 생강의 자극에 따끔거리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는 사람은 사용을 멈추든가 희석시킨 생강즙으로 얼굴 이외의 부분에 테스트를 해본 다음 시도하자. 제가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생강을 챙겨 먹을 일이 없어서 체온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후반부에 소개된 다양한 레시피를 따라 생강을 더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생강 건강법을 실천해서 더 활기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